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따르는 소위 이낙연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지금 이들의 행보는 자승자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인상 때문에 미국에서 일시 귀국해서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뭐 조지 워싱턴 방문 연구원 그런 걸로 이제 미국에 1년 동안 체류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달에 귀국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뜻밖의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각종 언론 매체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이재명 사당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이 당 밖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에 대한 우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이 이낙연 전 대표 출신이 어딥니까? 바로 호남 지역 아닙니까? 이 호남 지역의 그 이재명 당에 대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우호적이지 않다,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당직 개편을 하면서 광주 서구의 무슨 송갑석을 호남목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하고, 한병도 전북 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김성주 전북 전주시 병인가 김성주를 갖다가 또 뭘 하나 당직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남 인사들한테 줬지만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한 사람들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마 전라도 사람들 모를 겁니다. 한마디로 의미도 없고 비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호남 출신 정치인 중에서 그나마 인지도 있는 사람이 지금 이낙연이라는 사람 빼놓고 누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안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계는 이 지금 일시 귀국한 이후에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인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왜 정치적 해석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일종의 수요라고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이 이재명 당에 대한 반감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냐, 이게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낙연 정치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크고 작고 그런 걸 떠나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틈을 타고 이낙연계가 그동안에 뭐 당내 소수파 내지는 비주류로서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움츠려 있던 이낙연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뭐냐면 친이낙연계 싱크탱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이 연대와 공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장이 남평호라는 사람인데, 이 남평호 씨가 이낙연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따지면은 뭐 누굽니까? 뭐 김용, 정진상 이런 식으로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이 두 사람이 원래 있었습니다. 남평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원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대표실 부실장을 했다가 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낙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남평호라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대와 공생이 10일 국회에서 이런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여기서 이 나온 소위 말하는 친이낙연 인사들의 이 주장들이 상당히 어이가 없다. 그야말로 누구를 비판하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개회사를 맡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이후 의사당을 쳐들어가서 미국 의회를 점거하는 일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도 보면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 주소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표. 그리고 또 뭐라면 우리가 지금 팬덤 정치를 통한 정치의 양극화 등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안 계시지만 연대와 공생이 던지는 과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극기든 개딸이든 하여튼 이 극단적인 팬덤 정치에 의존하는 이 한국 정치는 정말로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를 친이낙연 인사들이 모인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고, 그래서 앞으로 더 힘을 모아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주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평호 씨, 이 해당 싱크탱크 연대와 공성의
공생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남평호, 이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내년 총선에서 팬덤에 의지하고 야당의 권력, 특히 대표를 바라보는 정치를 종식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 붕괴를 이끄는 것이 민주당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남평호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붕괴를 이끄는 민주당이라고 얘기한 그 민주당은 뭡니까? 바로 이재명 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의 개딸 정치는 뭡니까? 극단적인 팬덤 정치, 마치 모택동의 홍위병식으로 해가지고 당내 비주류를 갖다가 억압하고 강압하고 이들을 배제하는, 당내 비주류가 누굽니까? 바로 이 얘기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공천 안 주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 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붕괴를 이끄는 게 바로 이재명 당이 될 것이다. 이런 약간 저주라고 해야 될까? 이게 무료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현재 이낙연, 이재명 대결로 자꾸 몰아가는 여론도 문제이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팬덤들, 일방적으로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는 야당 대표의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 극렬 지지층인 개딸로부터 영구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취지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박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개딸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에서 책방을 열겠다고 앉아있는 그 문재인, 그 사람조차도 지금 수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의 8분, 7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따르는 소위 이낙연계 또는 이낙연계를 따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개딸 정치를 비판하는 소위 비명계,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의 개딸 정치를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금의 이들은 과거 문재인 정권 시기에 친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 지금은 무슨 이재명의 개딸 정치의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의 팬덤에 의존해가지고 문재인의 그 극렬 지지층이 문바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칭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도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문바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공격에 쩔쩔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문바들이 기승을 부리고 문바들이 소위 내지는 비문 내지는 반문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말을 해두고 인신 공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까지 가할 때도 별다른 소리를 못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극단적인 팬덤 정치,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위험하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얼마나 문바들이 기승을 부렸습니까? 아니, 그 문재인 정권의 수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문바들의 무슨 문자 폭탄, 그 다음에 18원 후원금 이런 거 행태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이 친문들은 또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에 문바들이 문재인 비판 한마디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적폐로 몰고 친일파로 몰고 토착 왜구로 몰고 그럴 때 그거를 방관하고 오히려 뒤에서 그거를 조장하고 거기를 또 옹호하고 그랬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재명 개딸 정치를 비판하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친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비명계 내지는 이낙연계가 바로 그때 그 친문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 문바들의 행태가 얼마나 가관이었으면은 여러분들 그 도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조차도 뭐라 그랬냐? 제가 찾아갖고 왔습니다. 문재인의 문바 정치가 진보 세력을 망쳤다. 문재인처럼 통치 기간 동안에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한마디도 못한 정권은 없다. 아무도 못했다. 문바를 자처하는 방대한 무리가 난리를 치니까 민주당에서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사라졌다.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태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도올 김영옥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바들의 행태 잠깐만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지금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2019년 5월 당시에 문재인 취임 2주년을 맞아서 KBS 무슨 기자가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의 무슨 태도 이런 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아주 신변을 탈탈 털고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연 사태 당시에
아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용수라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이용수 씨를 갖다가 얼마나 막 자기 엄마인 듯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의연 사태 당시에 정의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섭섭함을 토로한 이용수 씨에 대해서 무슨 친일파니 매국노니 무슨 치매가 걸렸느니 별소리를 다 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문파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 그 전달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뭡니까? 월북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월북 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이 그 아들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자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대통령한테 묻고 싶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 아빠가 39km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또 묻고 싶다.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월북인데 생떼를 쓴다. 월북자를 찬양이라도 해달라는 얘기냐. 예전 같으면 월북자 가족들도 남산에 끌려갔다. 뻔뻔하게 얼굴 들고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쓰다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런 취지의 막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파들이었습니다. 이런 문파들의 행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찬양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꼽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당시에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바로 지금 이재명의 개딸 정치를 비판하는 과거 친문 그리고 지금의 비명계 이낙연계 이들을 지금 현재 대표하는 이들이 현재 이재명의 대안으로 꼽는 이낙연 전 대표 과연 뭐라고 그랬을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그 기사입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괴상한 논리로 법 논리로 해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재명은 일약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초조함을 느꼈는지 이낙연 대선 경쟁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 열성 당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에 다른 말을 한 박성민 최고위원 등에게 집단 문자를 쏟아내는 등 당내 다양한 의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대표는 우려와 달리 지난 8.29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놀라운 것이 있다. 흔히 강성 지지자가 많이 포진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이 뽑은 각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성 당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분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문파들의 행태를 갖다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또 이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의 존재가 과하거나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한답니다. 또 뭐라고 했냐? 당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고 끊임없이 당의 대처와 지향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의 그 문파들의 그 행태가 문파들의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이 반민주적 폭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다. 끊임없이 당의 지향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이다.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늘어놓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극찬했던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때는 문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당시 왜냐면 차기 대선주자 자리를 위협받고 있었으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강성 친문들 문파들한테 그 확실히 눈도장을 찍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때는 문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문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태조차도 긍정적이니 당의 에너지원이니 이렇게 운운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이 마치 이재명의 대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문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겁니다. 문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칭 헌법기관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을 향해 아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재명의 개딸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승자박일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재명의 개딸 정치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경남 양산에서 책방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하고 앉아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먼저 비판을 해야 됩니다. 문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죠 라고 했던 그 문재인을 끄집어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파들을 향해서 당의 에너지 운운했던 이낙연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에도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개딸이 있기 전에 문재인의 문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문빠의 행태부터 먼저 비판해야지. 근데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빠들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어떤 비겁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자성하지 않고서는 별의별 벨소리를 다 하더라도 그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한때나마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한때나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낙연, 그리고 이낙연 개, 이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